오늘 여러분께 백제 금동 신발에 대해 소개해 올릴 건강대학교 마음백제문화연구소의 이문형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 슈어홀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신발에 이제 광적인 사람, 이제 혹은 신발에 미친 사람 이렇게 신발을 표현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요즘에 현대 사람들은 신발을 수집하고 같이 공유하고 이거를 이제 재테크 수단까지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역시 많은 신발 가운데 금동 신발이라고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이 과거 사람의 신발을 수집했다고 하면 아마 백제의 금동 신발이 수집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백제의 금동 신발이 이제 화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 백제의 신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출발점은 익산지역에서도 이 백제의 금동 신발이 출토된 예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1980년도에 그 금강하구에 아주 작은 입점이라는 야산이 있었습니다. 야산에서 한 고등학생이 그 무덤에서 나온 아주 진귀한 출토용을 국가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익산 입점리 고분군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후에 입점리 고분군은 이제 발굴 조사가 돼서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이제 자그마한 전시관이 갖춰지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고등학생이 이제 국가에 신고한 유물들입니다. 보시면 금동간목, 금동관,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금동신발. 이외에도 금지의 귀걸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제 청자,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없는 많은 유물들을 이제 신고하게 되는데요. 이 고등학생이 신고하게 된 계기가 두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산에 이제 칡뿌리를 캐러 갔다가 칡뿌리를 캐다가, 혹은 또 한 가지 얘기는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토끼를 잡다가 토끼가 어느 풀 속에 들어갔다. 근데 연기를 튀었는데 토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굴을 들어가 봤더니 굴이 아니라 무덤이었다. 들어가 봤더니 많은 여러 가지 지금 보시는 금동 신발이라든가 금동 관목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갖고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 학생이 집에 며칠 보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물생심이죠. 욕심이 생겨서 보관하다가 결국에는 가까운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이제 국가기관에서 이걸 감시하고 발굴 조사를 해서 백제와 백제 중앙세력과 연관된 지방 세력이 아주 중요한 지방의 통치 세력이 이쪽에 금강하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신발에 대해 얘기인데 여러 가지 목차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머리말, 그 다음에 삼국의 신발, 그 다음에 백제 금동 신발, 그리고 매직날 간단히 정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발, 먼저 신발하면 우리가 이제 신발이 상징하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뭐냐? 그 상대방이 이제 신발을 신고 있는 걸 보고도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발이 일정 많은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에 따라서 일단 개인의 부, 혹은 이제 사회적 지위까지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는 정치적 성향, 즉 종교까지. 그래서 신발이 상징하는 신발을 상대방이 어떠한 신발을 신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와 같이 다양한 우리가 사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형태의 신발을 소유하고 있다? 이것은 즉 결국 특정한 계층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발이 상징하는 그 가운데 자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그리스 신화에 테세우스라는 신이 아니라 이제 그 신의 아들이죠. 아들인데 아버지의 신발과 칼을 찾아서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 그러니까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이러한 신화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데렐라, 유리구리죠. 그 다음에 홍진파치는 호신입니다. 결국에는
이 유리구다와 호신의 정체, 자아를 확인하고 결과적으로 신분 상승이라는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 신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그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신을 신었다. 즉 신체, 즉 발을 보호하고 활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이었겠지. 순수하게. 근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더 차원이 높은 단계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는 아마 구석기 시대부터 신발을 착용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전국민 선사박물관의 이제 일괄된 수련 과정인데 아마 이 구석기 시대부터 동물을 사냥하고 거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아마 어떻든 간에 이 발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시적인 초보적인 형태의 뭐 풀이라든가 혹은 좀 나아진 동물의 가죽 등으로 신발을 아마 신고서 이렇게 거친 환경을 아마 적응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기를 조금 더 시각을 넓혀봐서 그 문명의 발생지 이집트에서는 아마 샌들 형태의 신발을 신었던 걸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나일강이 고온다습한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발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아마 이런 샌들을 신었던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 기원전 3000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나르메르의 팔레트라는 이런 유물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르메르는 그 이집트 제1왕조 초대 파라오입니다. 파라오고 팔레트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성분들이 화장하는 도구죠. 그래서 이 나르메르라는 뜻은 공격하는 맥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팔레트의 아까 뒷면인데 보시면 여기 면에 이게 이제 나르메르가 되겠어요. 나르메르가 칼과 뭔가 무기를 들고 적을 제압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 옆에 샌들을 들고 있는 하인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인이. 이런 걸 봐서 이집트 사회에서는 뭐 신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죽이라든가 종려나무 그리고 파피루스 이와 같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아마 샌들을 만들어 신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한번 세계사적으로 매스컴에서 크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말 그대로 5,600년 전에 가죽 신발이 지금의 아르메니아와 이란의 아르메니아와 이란의 접경 지역에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 가죽 신발인데요. 근데 모카신이라고 부르는데 일명 모카신은 뒷굽이 없는 신발을 우리가 모카신이라 이렇게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한 짝만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요. 이 신발이 이제 가죽신이 이제 세상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동물이 아주 건조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건조한 상태의 염소 똥더미 속에 이 가죽신이 남아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발은 5,600년 전에 아르메니아에서 출토된 가죽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발을 신었는지 혹은 안 신었는지 그 유무에 따라서 자유민과 노예로 이렇게 구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에서는 신발의 색상으로 인해서 신분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황제 같은 경우에는 제국 초기에는 자주색 신발은 황제만 신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아우렐리우스 황제 같은 경우 붉은색 신발을 신었다. 자, 프랑스의 루이 14세, 프랑스 최전성기 때 왕이죠. 그리고 절대 왕정의 상징인 이 루이 14세는 키가 상당히 작았다고 합니다. 키가 한 15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작은 키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높은 굽을 신었다고 합니다. 무려 13cm 정도. 그래서 이 당시에 귀족사에서 아주 굽 높은 지금 보시는 이러한 신발이 유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지금 현대 하이레 시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세시대 도시들이 대부분 다 더럽고 오물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굽이 높은 신발이
유행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프랑스 루이 14세가 굽은 높은 신발을 신어서 이때 유럽사에서 이제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또 우리가 신발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미래 배우자 반쪽을 또 신발에 비유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신발이 유행하게 되는데 또 발을 부속하는 도구로 이렇게 활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전종이라는 풍습이 있어서 발이 작은 여자가 미인이다. 그래서 발을 일부러 기형적으로 만든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귀신을 쫓는데 만약에 전염병이 들거나 그러면 커다란 십신을 제작해서 뭔가 대문 밖에 걸어놓고 질병을 퇴치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그 히브리 사제 같은 경우는 신발이 신성한 것을 더럽힌다고 해서 종교 사원에서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하튼 현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발을 수집하고 같이 그들의 신발을 공유하고 또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신발이 죽은 사람에게까지 같이 심겨져 영혼의 함께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리스나 헤르메스는 날개 달린 신발을 신었죠. 그래서 신들의 세상과 인간 세상을 왕래하면서 그리고 이집트는 미라의 발에 황금 샌들을 착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 샌들을 착장한 이유가 죽은 자가 자기 발로 걸어나가기를 바랬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삼국시대에서도 백제시대 때 가장 화려한 금동 신발들을 제작을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신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양한 지금 보시는 용과 그 다음에 쌍종, 기쌍문들을 표현해갖고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제, 삼국시대에도 죽은 자의 환생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이와 같은 금동 신발을 제작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 삼국의 신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죠. 자, 신발의 재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신발의 재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흔하게 가죽이에요. 가죽 신발인데 가죽은 구하기 힘들고 만들기도 힘듭니다. 지금도 이제 가죽 신발이 비싼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풀, 나무 등을 이용해서 아마 신발을 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평양의 서감리라는 곳에서 주된 모칠로 만든 신발입니다. 그 다음에 부여 쌍둥이에서 주된 나무로 만든 신발인데 거의 뭐 이제 신발에 가깝게 통나무를 파서 이렇게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학신, 비올 때 많이 썼던 남학신 자체도 이제 삼국시대 아산, 갈매니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그 사극이나 많이 볼 수 있죠. 일반 백성들이 신었던 집신들, 그 다음에 부여 군감지에, 그 다음에 인근의 익산 왕궁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의 집신 신발이 나온 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다양한 신발들이 나오는데 한 번도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고대인들의 발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정말 그 사람들이 발이 우리와 비슷하게 생겼을까요? 그런 확인된 예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진주 평거동의 삼국시대 논입니다. 물론 이 논 위에도 여러 유적의 삼국시대 논에서 발자국들이 발견됐어요. 지금 보시면 그죠? 발자국이 있는데 오른발, 왼발 이것까지도 표현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사람의 발가락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발가락이 표현했는데 더 재밌는 사실은 보세요. 소굽에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국시대도 역시 그죠? 소를 이용한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 발자국을 남겼다. 농사 지을 때 그죠? 논에서 역시 지금의 신발을 신지 않는 거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생활, 농사 짓던 모습들이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고고학에서 가장 오래된 신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오래된 신발은 고조선 중국 요령성 정가화자의 청동 단추가 한 180여 개로 장식한 가죽장화가 있다고 하네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무덤을 팠을 때의 모습입니다. 흑백 사진인데 잘 안 보이시죠? 그 옆에가 이제 도면을 그린 모습인데 사람의 인골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주변에 여러 가지 부장품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발치에 이게 이제 확대한 부분인데 발치에 한 청동가출 한 180여 개가 이렇게 발주로 무더기로 이제 확인이 된 바 있어요. 그래서 여러 고고학자들은 아마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묻기 전에 아마 이와 같은 형태 아마 가죽장을 신었던 것으로 청동 단추로 장식된 가죽장을 신었던 걸로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시신이 부패와 함께 가죽은 부패되고 청동만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와 같은 청동 장식으로 된 단추들이 지금의 경북지방 영천 어원동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의 단추들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선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이 땅 한반도 남도에도 이와 같은 장화를 신은 고대인이 있었을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태를 알 수 있는 신발 가운데 우리가 이제 고려 고분벽화를 통해서 신발의 형태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리라는 신발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이 있는데 앞뒤가 뾰족하게 올라가고 바닥이 얇고 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유의 아마 신발 형태로 추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신고 있는 신발이 요 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고구려 쌍용총에 행렬도에 있는 벽화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시종의 발에 검은색으로 된 그죠? 굽이 높지 않은 그 다음에 목이 없는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안악사원이라는 벽화에도 이 벽화의 부인, 주인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이 평상 밑에 이 여인이 신었던 빨간색 신발이 있는데 이 역시 악구가 있고 목이 없는 신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빨갛게 색상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똑같은 신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이 리는 목이 없는 리는 아마 일반 시민부터 귀족에 이르기까지 널리 함께 신었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재밌는 사실은 아마 색상의 차이, 아까 고대 그리스에서도 아주 높으신 분들은 자기만의 색, 일반 평민들이 못 신게 자기만의 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시 이 목이 없는 신발 가운데서도 아마 일반 평민이나 그 하시민들은 이렇게 검은색을 그 다음에 귀족들은 아까 색깔 있는 신발을 신었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라는 신발이 있습니다. 화는 일반적으로 부추를 생각하시면 돼요. 가죽으로 만든 부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발의 목이 긴, 그래서 신분이 높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신었을 걸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쌍용총의 부인도입니다. 묘주 부부도입니다. 부부도. 그래서 이 평상 밑에 보시면 신발이 표현되어 있는데 목이 긴 신발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렵총이라는 고려 고분벽화에 역시 부부도가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평상 밑에 이렇게 목이 긴 신발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봐서 이 고구려 고분벽화를 봐서 아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아마 목이 긴 부츠 형태의 신발을 신었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제 고구려는 벽화가 잘 남아있어서 그렇지만 백제와 신라 같은 경우는 벽화가 없죠. 아마 백제나 신라도 역시 이와 같이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걸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추정은 다음 사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사진은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사신들의 모습입니다. 사신들의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 을곡 옷도 다를 뿐만 아니라 머리에 장식하는 머리에 쓰는 것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신발도 제각기 다릅니다. 다르죠? 그래서 아마 나라, 국가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지역, 환경, 문화에 따라서 아마 옷,
뿐만 아니라 이 신발도 달랐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백제의 한번 사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봤던 백제의 사실. 그런데 보세요. 신발 보시면 부치 형태로 목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앞이 뾰족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그림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중국 양나라의 백제의 사신이 간 그림을 그린 양직공도입니다. 양직공도. 그래서 여기도 역시 옷과 신발이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신발에 아쿠가 넣고 신발에 여기에 재봉선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백제 귀족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구려 같이 아주 가죽으로 만든 부츠 형태의 신발을 신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사신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삼국의 금동 신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금동 신발 말 그대로 금동으로 제작된 신발이겠죠. 그래서 일명 우리가 금동 신발 혹은 금동 신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금동 신발, 금동 신리는 장식에 치중한 하얀 신발인데요. 이게 대부분 다 5세기 때 유행을 합니다. 특징적으로 5세기 때 중심으로 유행을 하고요. 얇은 금동판으로 제작을 하고 의뢰형 혹은 장례용으로 수정을 해요. 왜냐하면 신발을 신고 다니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재질이. 그리고 각 나라별, 고구려, 백제, 신라, 각 나라별 고유한 형태와 문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동 신발은 현재까지 중국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없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서 일본으로 건너간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백제에서 아마 일본에 건너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신발 가운데 백제의 금동 신발이 가장 화려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백제와 연관된 삼국시대의 이제 금동 신발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제 고구려의 이제 금동 신발입니다. 고구려의 금동 신발. 자, 보시는 게 이제 고구려의 금동 신발인데 현재까지 고구려의 금동 신발은 바닥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닥판. 자, 보시는 게 이제 바닥판에 금동으로 만든 금동 신발인데 바닥판에 무수히 많은 스파이크가 있죠. 이게 이제 고구려의 금동 신발의 특징이에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아까도 보셨겠지만 고구려 고운 벽화에 37층이라는 벽화에 이 금동 신발의 용도와 관련된 것들이 벽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무사도인데요. 30층의 무사도입니다. 무사가 적을 잡는데 금동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확대한 모습이에요. 네? 스파이크가 붙은 이제 금동 신발을 신고 있는데 이 벽화를 통해서 일부 학자들은 아마 이 금동 신발이 그 전쟁과 연관된 적을 무찌르는데 스파이크로 적을 살상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동 신발의 스파이크가 너무 약합니다. 약해서 이게 적을 제압하는데 살상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혹시 이게 철기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현재의 금동 신발로는 이게 살상용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신라 금동 신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 신라가 그 고구려와 그 초기에 아주 신뢰성이 있었던 관계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초창기의 신라 신발 역시 고구려 금동 신발과 똑같이 바닥판에 이렇게 스파이크 같은 형태로 고구려과 동일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발등부가 있는 것도 함께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신라의 신발은 그 발등의 문양이 그 알파벳의 T자 모양, T자 알파벳 모양으로 돼서 T자형 신발 혹은 이와 같이 문양이 없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내가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신라 신발 역시 문양이 단순하고 소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금동 신발인데요. 그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모아놨습니다. 아까 보셨던 고구려
혹은 신라 신발보다 문양이 다양해졌죠. 그 다음에 복잡해집니다. 이게 이제 백제의 이제 특징적인 이제 금동 신발 특징인데요. 재밌는 사실은 이러한 금동 신발의 문양의 모티브의 변화라든가 제작 기법의 변화가 말 그대로 금속 기술의 변화 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기술이 발전할수록 금동 신발 역시 더 복잡해지는 문양, 그 다음에 무늬가 더 화려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백제의 금동 신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이제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제 금동 신발은 삼국 중 백제 금동 신발이 가장 화려하고 시기에 따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1년 문영왕릉에 금동 신발을 출토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약 20여 점의 금동 신발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문영왕릉을 비롯해서 토강묘, 온감묘, 석강묘, 석실분 등 다양한 무덤에 유용해서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무덤에서 출토되는 것을 모아서 백제 중앙에서 즉 백제 왕실에서 지방의 수장층에게 아마 주었던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백제 중앙에서 지방 수장층에 이러한 신발을 주었다. 말 그대로 간접지배 방식의 위세품 성격의 이제 유물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따 보시겠지만 백제 금동 신발은 굉장히 세밀하고 이치감 있는 다양한 문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백제 최고의 금속 기술이 투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백제 금동 신발 대표적인 구조를 한번 찍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는 화성의 요리부터 강원도 원주, 그 다음에 천안을 거쳐 연기 공주, 익산을 거쳐서 고창, 남원, 그리고 저 멀리 남해안 호응반도에 이르기까지 백제의 옛 영토에서 이렇게 한 20여 점이 출토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작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금속판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통 바닥판 한 매, 그 다음에 양측판 두 매, 그래서 보통 세 매로서 이렇게 금동 신발을 만드는 게 보편적인 이제 백제 금동 신발의 제작 방법입니다. 근데 최근에 여기에 바닥판, 양측판 두 매, 세 매에 따로 목깃을 추가해서 총 4매로 제작된 금동 신발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금동 신발의 위에 약간 기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려한 장식보다는 문양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말 그대로 금속이라는 게 만들면 밖으로 벌어지는 탄성이 있잖아요. 그 탄성을 아마 보완하기 위한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매를 만든 금동 신발은 고구려나 신라에서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백제의 금동 신발의 주요한 특징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삼국의 금동 신발을 비교한 모습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고구려는 바닥판밖에 이렇게 확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는 그죠? 바닥판을 중심으로 좌우에서 양측판이 좌우에서 결부를 해서 앞에 코가 신발 코가 뾰족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 역시 세매로 이렇게 제작이 되는데 백제와 틀린 점은 앞과 뒤에서 이렇게 결부를 해서 앞에 코가 둥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백제 거는 아주 문양이 화려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뒷자문부터 해서 동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당초 이런 문양들이 베풀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신라는 T자, 알파벳 T자문이나 그 다음에 문양이 없는 것들, 현재까지 유효한 단촐한 것들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보시면 초기에 알파벳 T자 형태 문양에서 그 다음에 화려한 문양들이 이렇게 베풀어지고요. 상대적으로 신라는 보시는 바와 같이 T자 무늬 혹은 문양이 없는 이러한 금동 신발들이 주로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백제 이제
그 금속 신발은 결구 방식에 따라서 보통 4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4가지 형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일형식 같은 경우는 결구하는데 못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금속 실, 금동으로 만든 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형식. 2형식과 3형식은 못을 치는데 한 부분만 치는 데가 있고 바닥 부분까지 다 치는 그런 차이에서 2형식과 3형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형식은 목과 바닥판에는 또 금동 실을 같이 혼합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구 방식을 모수가 했건지 아니면 금동 실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이와 같이 4가지 형식으로 나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형식별로 세부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못이 아니라 금동 실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도 못을 박았는데 아크와 바닥판까지 다 못으로 결합했고요. 이 사형식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익산 2.2에서 수준의 금동 신발인데요. 앞쪽 같은 경우는 못을 쳤는데 바닥판은 또 역시 금동 실로 이렇게 결합. 그래서 설명드린 것 같이 4가지 형식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백제 금동 신발의 특징은 뭐니 해도 다양한 형태의 문양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백제의 형식별로 4가지 형식이 있는데 한성시기에는 굉장히 화려한 문양이 초창기 때는 T자문이 되다가 굉장히 화려한 문양들이 베풀어집니다. 여기에는 뭐 용문이라든가 역사상, 쌍조, 그다음에 연암까지 모든 문양들이 총망라됩니다. 그런데 과도기를 거치면서 웅진식이 들어가는 과도기라는 게 말 그대로 고구려의 한성 점령입니다. 고구려 패퇴하고 웅진으로 가기에까지의 그 과정.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시기에 이제 금속 기술이 단절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웅진 시기에는 대표적인 게 문양왕궁인데요. 문양이 굉장히 축소가 돼서 당초문이라든가 인동문, 공화문이 새겨지긴 하는데 그 세부 기법들이 아주 단조롭게 추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입점리나 나주 신촌리 같은 신발의 경우에는 점열로서 점을 찍어서 문양을 아주 단조롭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백제 금동 신발은 한성 시기에 T점을 시작으로 아주 다양한 문양들이 금속 기술의 발전과 같이 베풀어지다가 고구려 침몰을 겪으면서 아마 이러한 기술들이 일시적인 도태 과정을 겪었다가 다시 웅진 시기의 문양왕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문양이 베풀어지는데 한성 시기만큼 그 문양이 화려하지 않다는 거 이거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T자상의 문양이 베풀어지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아주 문양이 다양해지고 용문이나 연암문 등 다양한 재질 특징이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형태의 아주 화려한 금동 신발이 만들어진다는 다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성 시기의 대표적인 유적이 지금 공주에 수촌리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수촌리에서는 이 금동 신발이 한 켤레가 나온 게 아니라 여러 켤레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근데 무덤의 종류도 일괄적으로 통일된 게 아니라 다 따릅니다. 그래서 보시는 공주 수촌리 같은 경우는 그냥 토강면이나 땅을 파는 무덤이고 수촌리 상호 같은 경우는 석강면, 그 다음에 상호 같은 경우는 석실묘거든요. 그래서 무덤의 변화 과정 속에 금동 신발에 역시 변화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자, 토강면에서 나온 공주 수촌리 1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기를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로 봅니다. 가장 이른 시기에 현재까지 금동 신발이거든요. 보세요. 문양이 어떤가? 단순하게 T자형 문양들이 베풀어져 있고 바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름모 문양들이 이렇게 베풀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조판을 이용해서 아주 단순한 문양이 베풀어져 있거든요. 근데 다음 단계의 금동 신발인 수촌리 3호 같은 경우 5세기 초반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 양측판 같은 경우는 전통의 T자 문양들이 배열이 되지만 바닥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연암은 그 다음에 용문 등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5세기 중엽으로 비정되는 수촌리 4호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자, 양측판은 이미 그죠?
전통적인 뒷참이 사라지고 용문이나 다양한 문양들이 베풀어지고 역시 바닥도 역시. 그래서 기술의 진보와 무덤의 변화, 시기의 변화에 따라서 문양이 단순한 거에서 점점 더 화려해지고 복잡한 문양으로 변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 시기 최전성기의 신발은 바로 지금 보시는 고창 봉덕리와 나주 정촌에서 나온 금동 신발입니다. 이 신발들은 문양이 100%진 문양은 물론이고 그 세부 수법, 금속 기술에 활용된 세부 수법까지 매우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어떤 문양이 베풀어졌는지 고창 봉덕리 금동 신발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고창 봉덕리의 금동 신발인데요. 이게 양측판에 베풀어진 문양입니다. 자, 문양 보시면 위쪽과 아래쪽에는 그죠? 투조판인데 마치 하트형처럼 불꽃 문양을 쫙 배치했습니다. 네, 배치했고요. 위아래로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중앙부에는 여러 가지 육각으로 투조판을 구획한 다음에 거기에 뭐 쌍조문, 봉황문, 그 다음에 용문, 그 다음에 인면, 조심, 그 다음에 화염문까지 배치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도교라든가 불교에서 추구하는 여기로 길상문들을 다 표현해 놓은 것이죠. 이게 이제 세부 사진의 밑에가 모습입니다. 보시면 새 두 마리가 이렇게 고개를 엇갈리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봉화입니다. 봉화가 생겼나요? 날개를 보면 봉화. 그 다음에 여기에 용문양들이 두 개가 배치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인면조심. 네. 사람의 얼굴을 갖고 몸은 새 인면조심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보시면 여기에 동그란 이렇게 원들이 이렇게 각가지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 사람의 희노애락을 표현하고 웃고 있는 거, 울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요 금동신발, 백제 금동신발에도 이와 같은 백제의 내생관들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또 바닥판의 모습입니다. 바닥판은 더욱더 화려하게 됐는데요. 위쪽으로부터 그죠? 우리가 연화문이라는 것들을 신발의 스파이크, 못이 튀어나온 부분에 연화문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외곽으로 화염문을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귀면, 도깨비문양, 그 다음에 역시 쌍조, 그 다음에 인면조,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용, 그죠? 용이 굉장히 크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쌍조 두 마리의 세문양, 그리고 특징적이게 여기에 역사상을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자, 세부사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도깨비 문양입니다. 도깨비 문양이 있는데 아주 입체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부리부리한 코에 눈, 찢어진 눈에 불꽃이 이렇게 형상화해서 마치 도깨비가 화관을 쓰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앙에 커다란 용이 있어요. 용을 표현했는데 굉장히 입체감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뿔이 있습니다. 뿔이 달려있고 입을 벌리고 있고 여기가 눈 부분이 되어 있고 여기가 깁니다. 재밌는 거는 몸체를 보세요. 몸체가 아주 유려하게 역동적으로 표현했는데 몸에 역시 비늘까지도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브라질에서 머지않아 이 금동신발이 아마 보물로 되지 않을까. 지금 시위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보물에 된다고 하면 금동신발 가운데 유일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역사상이 표현되어 있다고 했죠. 보시면 그죠? 팔을 들고 있고 가슴에 이제 신체에 그 배꼽까지, 그 다음에 치마를 입은 모습까지 그렇게. 이러한 역사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고구려 공부가에 신음하는 옆쪽에 그런 역사상이 표현되어 있죠. 그거와 역시 괴를 같이 하는데 아마 이러한 모든 문양들이 결국 죽은 사자에 대한 영면을 기원하는 거겠죠. 죽은 사자의 영면을 기원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백제의 내세관을 이쪽 금동신발에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금동신발은 백제의 화려한 금동신발은 신라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신라에게도. 자, 이게 이제 1924년에 그 일제강점기 때 발굴된 경주의 신리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리총이 뜻이 뭐예요? 신발이 나와서 신리총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신발로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
아까 보셨던 고창 봉덕리 신발의 문양의 배치와 모티브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신이총에서 나온 건데 그 모티브가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봉덕리 금동 신발이 나오기 전까지 이 경주 신이총이 신발이 신라의 이제 특징적인 신발이 됐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고창 봉덕리 신발이 추토가 되면서 백제 금동 신발이 추토가 되면서 이 모티브 역시 백제에 영향을 받았다. 혹은 백제에서 제작해서 신라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문양의 모티브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보시면 도깨비 문양, 새 두 마리, 다시 도깨비, 그 다음에 새 두 마리. 그 다음에 보시면 스파이크가 있던 자리에 그죠? 연꽃에 표현하는 모습들. 이런 것까지 아주 유사하게 돼 있어서 아마 백제의 영향을 받아서 백제에서 제작 혹은 백제의 영향을 해서 제작되어진 걸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려했던 백제의 금동 신발이 아까 웅지식으로 접어들면 굉장히 문양이 단순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양이 굉장히 도식화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게 문양왕릉이라고 했잖아요. 문양왕릉도 물론 저 인동 당초문이나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점과 선으로 점열문으로 이렇게 그죠? 기하학적 문양이 베풀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점이나 저 나주 신촌리에서 나온 금동 신발들은 대부분 다 점열 기법으로 이렇게 문양들을 표현해요. 문양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주로 연꽃문이 되겠습니다. 화문, 꽃문, 연꽃문이 되겠는데 이점리 거는 3개, 그 다음에 신촌리 거는 4개. 이런 거 봐서는 아마 문양왕릉 다음 단계의 신발은 아마 이점리 다음 단계가 아마 신촌리 이렇게 문양의 개수에서 아마 시기적인 변화 양상을 우리가 또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웅지식의 신발입니다. 그래서 무령왕릉에 나온 왕의 신발, 왕비의 신발, 왕의 신발보다 왕비 신발이 좀 화려해요. 제가 이따가 좀 다시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입점리에 나온 신발인데 아까 한성식의 신발과 화려한 금동 신발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감지하셨나요? 보시면 이거는 투조된 판이 아니라 그냥 평판이죠. 평판에 문양을 점열일법으로 문양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신촌리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면 선과 선으로 밑에는 바닥판은 점열문으로 또 이렇게 그 많은 문구를 기록해서 안에 꽃문을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양왕릉의 신발, 왕의 신발인데 왕비 신발이 좀 더 화려해요. 근데 보시면 투조가 아니에요. 투조가 기법을 사용했는데 안에 또 평판을 해서 투조인 듯 아닌 듯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마 그 한성이 함락되고 고구려에 침략해서 함락이 함락되면서 이러한 한성식에 갖고 있던 아주 고도의 금속 기술들이 일정 부분 그 장인들이 해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기술들이 이 웅지시기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형태 왕의 신발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본 한성식의 지방에서 나오는 신발보다는 덜 화려하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격이 낮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문양왕릉 신발에서도 보세요. 육각의 틀을 구해냈는데 여기에 이제 점열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양왕릉의 기법들이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입점이나 신촌리의 기법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발들의 그다음에 서로 관계를 또 우리가 이제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사실, 더 중요한 사실은 백제 같은 경우 금동관과 금동신발, 금동관에 표현된 기술들이 금동신발에도 같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신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신라의 금동관이 금관이 굉장히 화려한 거. 근데 상대적으로 아까 보셨던 금동신발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신라에서는 금동관은 중요한데 신발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백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금동관에 있던 모든 기술들이 금동신발에까지 다 같이 표현이 되거든요. 이걸로 봐서는 역시 백제는 금동관, 금동신발 모두 다 최고의 기술로 제작이 되고 중요시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신촌리 아주 다양한 문양들이 베풀어져 있는데 금동신발도 역시 T자문으로 가긴 합니다만
변화되면 입점 역시 같은 기법들이 금속 기술이 신발에까지 돼. 나주 신촌에도 마찬가지. 이런 기법들이 신발에까지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금속 신발들이 백제에서만 먹은 게 아니라 백제는 이렇게 그 자국에서 만들어진 백제에서 만들어진 금속 신발들의 기술을 일본에까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역시 그 백제와 관련된 금속 신발이 긴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 17점을 시도된 예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제 에다 후나야마 부분이 제일 유명한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에다 후나야마 부분에서 나온 금속 신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입점이나 무형 신발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일본에서 그 나온 금속 신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백제계, 하나는 일본계. 그래서 아마 백제 영향을 받아서 일정 부분 백제계 신발의 출토가 되다가 그 후에 일본만의 신발로 변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영락 장식이 많이 붙어 있는데 이 같은 영락 장식이 붙은 신발 역시도 우리나라에서도 출토가 백제 지역에서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백제의 금속 신발은 일본에까지 그 기술이나 혹은 제작해서 전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일본 전통의 신발하면 뭐죠? 게다죠? 게다. 예, 게다입니다. 예, 게다죠. 이게 이제 한국에서 출토가 된 게다고, 이게 이제 일본산 이제 게다 남학신. 그래서 우리는 남학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본의 게다와 우리나라의 남학신 중에 가장 유사합니다. 부여등산리에서 출토된 이게 이제 남학신.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죠. 얽히게. 그래서 이렇게 복원해 보고 있습니다. 보면 일본의 게다, 현대의 게다와 똑같죠. 그래서 일본의 게다 역시 아마 한국에서 남학신의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가 중국의 수서, 한 7세기 초에 쓰여진 수서를 보면 일본 사람들은 당시에도 그 백성들은 일반 사람들은 맨발로 다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 사람들 역시 이런 게다 역시 그 실었던 시기가 굉장히 늦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역시 백제의 영향에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백제 금동 신발에 대해서 지금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백제 금동 신발의 특징을 보면 백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했어요. 그래서 백제가 지방의 제지, 유력한 수장층에게 지배 방식이 하나로 직접 지배가 아니라 간접적이겠죠. 백제 중앙에서 지방의 수장층에게 그 신발을 줌으로써 일정 부분 영유권, 그러니까 지방의 백제 왕실에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전달해 줬을 겁니다. 그래서 간접 지배 방식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국 고려 백제 신라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의 흐름에 문양이 모티브가 변한다는 사실. 그리고 백제는 발전하는 금속 기술을 응용해서 다양한 문양을 표현했다. 아까 보셨듯이 평범한 T자라인에서 아주 화려한 용문이라든가 인동 상초문까지도 표현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백제의 금동 신발은 신라 및 일본의 금동 신발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물론이고 일본에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금동 신발 역시 백제의 금동 신발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백제의 금동 신발은 무엇을 뜻하겠어요? 예를 들어 당시 백제인이 가졌던 그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들을 뭐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현대인들은 이 신발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수집하기도 하고 같이 자기들이 만든 신발들을 자기들이 이제 같이 공유하고 자기들로 향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와 같은 재테크 형태의 신발이었다면 이 삼국의 금동 신발 가운데 오히려 백제, 신라 금동 신발 가운데 가장 현대의 이 신발의 이 광적인 사람들한테 가장 수집하는 데 적합한 신발은 백제 금동 신발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 금동 신발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참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백제의 금독신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